겁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인구인데 생산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연령이 줄어들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늘어나요. 그러면 결국 그 연금 재정이 바닥이 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수치로 보면은 가입자 수 대비 고령연금 수급자 수를 보니까 지금은 한 24%예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데 2078년에 가면 역전이 됩니다. 143.8%, 무려 40% 이상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연금이 올해 지속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는 거죠. 사실 다른 문제보다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게 지금까지 많이 냈던 세금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찍거나 이게 적용이 되는 대로 가면은 이제 중간에 못 받게 되는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데 못 받게 되는 겁니까? 못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얼마를 받느냐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을 해야 될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연금 공포증을 내세우게 되면 연금이라는 게 사실 노후를 도래하는 건데 이것을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맞지 않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부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 복지부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아예 법으로 명문화를 시키자, 이런 제안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기금 고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돈을 내더라도 그 잔액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액수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르게 하나를 내서 내시는 이분들이 일 안 해서 가는 이걸 분담하는 그럼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 소득이 9%를 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이제 평생 동안 벌었던 돈 소득의 40% 정도를 지금 맞추려고 하거든요. 이걸 맞추려면은 내는 사람이 앞으로는 나중에는 자기 소득의 40%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결국은 또 인구 문제랑 연결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대로 놔두면 세금이든 보험료 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솔직히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 부담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데 연금 개혁을 안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식을 좀 바꾸든지 또 내용을 좀 바꾸든지 해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제도는 미국이나 독일 다른 나라들도 이미 그렇게 바꿨어요. 처음에는 돈이 많이 쌓이니까 많이 줄 수 있었는데 시간이 가니까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고령화되니까 자금이 고갈돼서 결국은 부가 방식, 그러니까 넣는 것만큼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또 그래서 결국은 현 세대가 자신의 자녀, 손자가 될 미래 세대의 부담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또 보험료를 좀 올려서 이것을 만들어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의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개혁의 방법이라는 게 있기는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금 개혁 시간표랄까, 이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연금 개혁 되게 어려웠습니다. 35년 동안 2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국회 연금투기 민간 자문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투대들도 지금 내놨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4월 말에는 연금투기가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국회 안이 제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과는 별개로 정부에서도 내놓습니다. 10월 말쯤에 국회로 이제 정부 안이 제출될 예정인데 거기 나온 그 연금 개혁 방안을 잠깐 소개드리면요. 현재와 같이 똑같이 받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험료율도 올리고 미래의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받는 액수도 조금 더 올리는 그런 방식이고요. 또 이것도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는 건데, 지금 올해는 만 63세부터 받고 있고요. 2033년에 가면 65세부터 받게 되는데 이걸 좀 더 뒤로 늦추자, 받는 시기를요. 67세 이후로. 그리고 지금은 59세까지밖에 안 내는데
좀 더 오랫동안 내게 하자. 이런 얘기를 또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게 국민연금만 가지고 또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지금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같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개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5년 동안 2번밖에 개혁하지 못했던 게 이게 인기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강하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정치 스케줄을 보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로 넘어가면 좀 개혁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겠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좀 개혁의 어떤 가닥을 좀 잡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안 중에는 덜 내고 더 받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안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인기 없는 방안이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이고, 또 그리고 나중에 받는 걸로 하자 그러면은 정년을 늘려주시거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주요 이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국내외 이슈 더 깊이 분석해보는 시간, 이것이 뉴스다.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소셜미디어에다가 그렇게 6글자 딱 썼습니다. 위대한 가스비라고. 난방비가 너무 오르니까 뭐 이제 대충 보니까 한 2배 더 나오는 것 같은데 2배 정도? 1.5배에서 한 2배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제주도는 대통령실이 난방비가 폭등하니까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정치권이 어떻게 하는지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치권이 처음에 보면 여야 간에 서로 책임론 공방을 좀 벌이다가 국민 여론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실이 먼저 나섰습니다. 25일 오전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주문부터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긴급으로 추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것은 이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당정회의가 있었고요. 그 대통령실이 발표한 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대책 마련 이런 것들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주로 이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산층들도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치권이기 때문에 내탄 논란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근데 뭐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가격을 거의 안 올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좀 올려줬으면 지금 꼬박꼬박 그걸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문제제기고요. 반대로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그런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책 없이 그냥 진행을 했던 현 정부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생각해보면 둘 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난방비 둘러싼 여야 공방과 관련한 내용은 2부의 뉴스 돋보기를 통해서 좀 더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문제인데 정부와 여당은 예비비 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홍제세나 추경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해법을 얘기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나 여당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비비를 통해서 이제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다가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중산층 또는 소상공인들까지 이제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현재 예산을 한번 막아보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7.2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자.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에는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지원금은 10만원에서 25만원. 그러니까 4인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2만원까지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요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예비비로 좀 어렵다. 그렇게 보면은 추경을 하거나 또는 행제세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건데요. 이 행제세가 지금 현재 유럽이나 영국 같은 데서 유럽 지역에서 일정 부분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건데 유럽 같은 데서 도입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익
있고 그걸 가지고 은행과金融사가 지금 소위 얘기해서 이 상여금 잔치를 벌였던 건데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형제 쌤 말씀하셔서 이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형제가 이제 복권 당첨 같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예. 거기 안 그래도 세금이 쓰는데 뭘 더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거군요. 뭐 전년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시세가 바뀌는데 그거에 따라서 뭐 다른 요소가 없지만 갑자기 이득을 많이 보게 된 뭐 회사라든지 네. 그런 곳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걸 형제세 보면 되겠군요. 우리나라 형제세라고 할 수 있는 부담금 부과제도가 벌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석유사업법 제18조에 있는데요. 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고 예. 또 그 부과금 징수 대상에는 국제 석유 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은 석유 정제업자, 여기는 이제 경유업체가 되겠고요. 예. 석유 수출입 업체, 여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한 적은 없고요.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은 우선 산업부 장관과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것을